10만 년 전 지구상에는 최소 6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존재하는 종은 하나뿐이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피엔스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2반 한지민. 3반 정재윤. 8반 장하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시작하겠습니다. It's showtime. 이번 시험도 망했다. 또 빵점이야, 빵점. 내가 노진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진짜. 노진구는 도라에몽이라도 있지. 띵동. 응? 웬 택배 상자? 사피엔스?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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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가 어디지? 살려주세요! 괴물이 저희 마을을 습격했어요. 괴물을 못 찔러주세요. 인간이 6문제를 다 풀어야만 저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도와줄게. 대신에 문제 푸는 걸 도와줄래? 좋아, 가자. 가자. 첫 번째 문제야. 1774년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괴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시행했어. 그는 이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지. 한 집단에는 괴혈병에 흔히 쓰이는 민간요법인 감귤류를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자 이 집단에 속한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한 거야. 린드는 감귤에 선원들의 몸에 부족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대. 그것은 무엇일까? 금성은 여러 해에 한 번씩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직접 가로질러. 이때 태양의 일부가 금성에 가려지는 금성회식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유럽의 천문학자들은 다음번 금성회식을 예측했고, 탐험대를 세계의 구성 4지점으로 파견했어. 저명한 천문학자인 찰스 그린에게는 이 7개의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자 8명으로 구성된 팀이 동행했지. 제임스 쿡 성장이 지휘를 하게 되었고, 탐험대는 1768년 영국을 출발해 이듬해 타히티에서 금성회식을 관측하고 태평양의 여러 섬을 답사한 뒤 1771년 영국으로 돌아왔어. 그들은 마른 자료를 찾았고 그 자료들로 학문 분과에 크게 기여했어. 그중 혜택을 받은 분야는 바로 의학이야. 괴혈병이라 불리는 일본의 질병으로 사망한 선원은 약 200만 명이었고 원인도 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문제에도 나왔던 대조 실험을 시행한 거야. 당시 배에서 먹던 식품엔 이 영양소가 부족했지. 비스킷과 말린 쇠고기를 연명했으며 과일이나 채소는 전혀 먹지 않은 거야. 그렇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이자 쿡은 괴혈병으로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게 되었어. 괴혈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된 덕분에 영국은 세계의 대양을 지배하고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했지. 그렇게 쿡은 자신이 발견한 수많은 섬과 육지에 대해 영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의 몰살하고 말았지. 호주 원주민과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쿡의 탐사는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한 파국의 시작인 것이야. 다시, 쿡의 배는 군대의 보호를 받은 과학 탐사대였을까? 아니면 소수의 과학자가 따라붙은 군사 원정대였을까? 둘 다에 해당해. 과학혁명과 현대 제국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 혹시 비타민 C인가요? 정답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두 번째 문제야. 아랍인들은 이집트나 스페인 혹은 인도를 정복했지만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 그렇다면 로마인, 몽골인, 아즈텍인들이 탐욕스럽게 새 땅을 정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근대 과학은 유럽 제국 덕에 번창할 수 있었어. 근대 초기 동안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아메리칸 원주민, 폴리네시아인은 계속해서 과학혁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어.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이런 과학적 발견을 수집하고 학문을 창조한 것은 지적 엘리트들이야. 1500년과 1950년 사이에 뉴턴 물리학이나 다윈 생물학에 비슷하기라도 한 것조차 극동과 이슬람 세계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했지. 이건 유럽인들이 독특한 유전자라도 지녔다는 것이 아니야. 이슬람교가 아랍인 독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터키인과 페르시아인도 믿게 된 것처럼 현대 과학은 유럽인의 전문 분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은 다민족의 사업이 된 거야. 과학자와 정복자는 둘 다 무지를 인정한 데서 출발해. 이들은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지. 이들은 둘 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었어. 여기서 문제의 답이 나오네.
로마인, 몽골인, 아즈텍인들이 탐욕스럽게 새 땅을 정복한 거는 권력과 부를 찾아서였지 새 지식을 찾아서는 아니야.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새 영토뿐 아니라 새 지식을 획득한다는 희망을 안고 해변으로 떠나 아프리카 해안을 탐사하고 그 과정에서 섬과 항구의 지배인을 광탈한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의 정복과 영토의 정복은 점점 긴밀하게 합쳐져. 이들의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과학 지식의 발견이지. 이제 세 번째 문제야. 각각 수백 명으로 구성된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두 집단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어느 집단이 이기게 될까? 각 집단의 특성에 맞게 승자를 맞춰줘. 나 이 문제 알 것 같아. 먼저 두 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면 네안데르탈인은 근육이 발달했으며 뇌가 크고 추위에 강해. 그리고 도구와 불을 사용한 훌륭한 사냥꾼이었어. 하지만 사피엔스들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졌어. 그럼 네안데르탈인이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니냐고? 물론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 능력이 훨씬 우수해서 소수로 이루어진 집단끼리 맞붙게 된다면 네안데르탈인이 이기게 될 거야.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에게 없었던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바로 픽션을 창작할 능력이야. 이 능력은 사피엔스에게만 있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서 사피엔스들은 대규모로 협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적 행태에 빠르게 적응해. 이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소규모 부족 형태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알겠어? 맞아. 답은 바로 사피엔스야. 오, 제법인걸. 다음은 네 번째 문제야. 동물과 식물 등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성공의 척도를 진화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보자. 이때 진화의 관점이란 생존과 번식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해.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성공한 종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비참한 종 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종은 무엇일까? 나 이 문제도 알 것 같은데? 농업혁명이 일어나며 일부 집단은 목축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소규모로 그러다 점점 대규모로 발전하게 되며 각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중 목축업에서 가장 많이 쓰인 동물은 소야. 특히 소는 우유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피엔스들은 잔혹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했지. 그중 몇 가지를 소개시켜줄게. 첫 번째로는 출생 직후 송아지를 도살시키는 방법이야.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방법이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새끼를 도살하고 남은 가죽을 박제해 이를 어미에게 들이밀어 우유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이야. 일부 양치기 부족이 해했다고 알려져 있어.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은 새끼가 젖을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코를 자르기까지 했다고 해. 이렇게 소는 목축업에 이용되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 목축업에 이용되면서 생존과 번식이 활성화되어 진화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 진화적 성공과 그 계층의 이 고통의 괴리를 알 수 있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알겠지? 바로 소야. 어휴, 좀 힘들다. 앞으로 몇 개나 남았어? 이제 다섯 번째 문제야. 앞으로 두 문제만 더 풀면 돼.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섯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가치를 지닌 이것을 맞추는 거야. 이것은 두 가지 보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바로 보편적 전환성과 보편적 신뢰야. 먼저 보편적 전환성은 이것이 있으면 마치 연금술사처럼 땅을 충성심으로, 사법을 건강으로, 폭력을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편적 신뢰란 이것을 매개로 삼으면 이미 두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런 원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어. 인간 공동체와 가족들은 늘 명예, 충성심, 도덕, 사랑처럼 이것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삼았지만 이것은 이런 장벽을 돌파하려고 댐의 틈새에 스며드는 물처럼 길을 써왔대. 자신 몇 명을 노예로 판다든가 시종을 판다든가. 이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신뢰를 쌓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신뢰는 인간이나 공동체 혹은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이것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투자돼. 즉 우리는 이방인이나 이웃집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주화를 신뢰할 뿐이지.
아, 내가 큰 힌트를 줘버렸네? 뭔지 알겠어? 돈이야. 응, 맞았어. 바로 돈이야. 으악! 괴물 등장했어! 마지막 문제만 맞추면 돼. 여러분, 힘을 내줘. 6번째 문제는 괴물이 될 거야. 파이팅! 행복은 땡땡에서 시작된다라. 나름 어려운데? 중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들은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우리의 중세 조상들이 행복했던 것은 사후의 삶에 대한 집단적 환상 속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하긴 환상에 구멍을 뚫어 파괴한 사람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망상에 지나치지 않는 거네? 그렇지. 행복의 관건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환상을 폭넓게 펼친 집단적 환상에 맞추는 데 있을지도 몰라. 내 개인적 내러티브가 주변 사람들의 내러티브와 일치하는 한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겠네. 하지만 현대는 다르지 않아? 뉴에이지 문화에 따르면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내면의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야. 부나 지유와 같은 외적 성취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지. 그러고 보니 이건 생물학자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슬로건이잖아. 그래, 맞았어. 그럼 답은 바로 내부? 와, 아, 어? 집이잖아. 꿈이었나? 지금까지 사피엔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